청소부의 딸은 경비원들이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재벌에게 회의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고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러시아어를 알아들었는지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것이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울의 봄날, 하늘은 맑았지만 대운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7살 대운이는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지나치게 발달한 호기심을 가진 아이였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오전 수업이 취소되었다. 평소라면 할머니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겠지만 할머니는 친척 결혼식으로 고향에 내려가 계셨다. 엄마, 오늘 회사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대운이는 엄마 소미에게 간절히 물었다. 소미는 잠시 망설였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하타워에서 청소 담당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직장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천하타워는 4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강민테크가 가장 상위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미는 그곳에서 주로 일했고 엄격한 보안 규정이 있었다. 대운아, 엄마가 일하는 곳은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거기서는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해. 대운이의 커다란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소미는 한숨을 쉬며 결국 허락했다. 창고방에서만 있어야 해. 알겠지? 복도에 나가면 안 돼. 네, 약속할게요. 대운이가 기뻐 뛰며 대답했다. 소미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대운이를 키우고 있었다. 불과 5살 때 아버지를 잃은 대운이는 엄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연희동의 작은 빌라에 살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소미는 대운이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소미는 문득 대운이에게 물었다. 대운아, 윗집 박할머니가 가르쳐준 북한말 아직 기억하니?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우리말이랑 좀 달라요. 박할머니는 실향민 2세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남한으로 넘어온 80대 노인이었다. 종종 대운이를 돌봐주시면서 북한의 이야기와 말투를 알려주셨다. 소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어제 천하타워에서 들은 이상한 대화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북한 억양을 쓰는 사람들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방 사투리라고 생각했지만 박할머니의 말투와 묘하게 닮아 있어 불안함이 느껴졌다. 천하타워에 도착한 그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대운이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시 전경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이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집이 보일까요? 대운이가 물었다. 소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저 멀리 있어서 안 보일 거야. 그들은 35층에 도착했다. 대운이는 넓고 깨끗한 사무실 공간에 감탄했다. 바닥은 고급스러운 회색 대리석이었고 유리로 된 파티션들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정영이 압도적이었다. 소미는 재빨리 대운이를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은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색칠 공부하면서 있어. 알았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소미가 엄숙하게 말했다. 네, 약속할게요. 대운이는 진지하게 약속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미가 떠나자마자 대운이는 색칠 공부책을 펼쳤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조금만 문을 열어보는 건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 대운이는 조용히 문가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로 대운이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펴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비원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대운이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오늘 저녁에 계획 실행하자, 한 남자가 말했다. 대운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 말투는 분명히 박할머니가 가끔 쓰시는 억양과 비슷했다. 박할머니가 화가 나시거나 긴장하실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투였다. 강민 회장은 무슨 일이 닥쳤는지도 모르고 죽을 것이다. 다른 남자가 한국어로 덧붙였다. 대운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 회장은 엄마가 항상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었다. 어려운 시절에도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고 아픈 직원들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했다. 소미는 종종 세상에 강민 회장 같은 사장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다.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대운이는 문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대은이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저 사람들이 강민 회장님을 해치려는 걸까?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믿어줄까? 어린 나이에도 대은이는 직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는 항상 우리 대은이는 특별한 눈을 가졌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지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지금 대은이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결심한 대은이는 창고를 살짝 빠져나왔다.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35층의 넓은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엄마를 찾아 나섰다. 소미는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대은이는 엄마가 일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이번만큼은 꼭 말해야 했다. 엄마. 대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대은아, 왜 여기 나왔어? 창고에 있으라고 했잖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까 북한 말투 쓰는 아저씨들이 강민 회장님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 소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도 어제 들었던 이상한 대화가 떠올랐다. 하지만 곧 표정을 풀며 말했다. 대은아, 너 또 상상하는 거지? 여기 외국인 경비원은 없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정말로 들었어요. 대은이가 간절히 말했다. 박 할머니가 화나셨을 때 하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강민 회장님을 해칠 거라고 했어요. 소미는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은아, 네 상상력은 정말 풍부하구나. 하지만 이런 곳에서 그런 장난은 안 돼. 여기는 엄마 직장이야. 얼른 창고로 돌아가자. 대은이는 엄마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들은 것은 분명 실제 상황이었다. 마지못해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대은이는 결심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 창고의 문을 닫으며 대은이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7살 소녀의 작은 어깨에 너무 큰 책임감이 내려앉았다. 창고에 홀로 남은 대은이는 책상 위에 놓인 색칠 공부책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공주님의 그림은 반쯤 색칠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빛을 만들고 있었다. 그 빛 위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춤을 추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지? 대은이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신의 말을 믿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대은이의 눈가에 맺혔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약 1시간 후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대은이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아까 본 두 남자가 이번에는 한 명이 더 늘어 3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회의는 오후 3시야. 2시간 정도 남았어. 회의실의 모든 준비는 끝났나? 그중 한 명이 물었다. 다 됐습니다. 장치는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강민이 주 의자에 앉는 순간 다른 남자가 북한 억양이 강하게 묻어나는 말투로 대답했다. 조용히 해. 여긴 벽에도 귀가 있어. 첫 번째 남자가 주의를 줬다. 대은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장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오후 3시라는 시간을 똑똑히 들었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남자들이 멀어지자 대은이는 다시 한번 엄마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더욱 급박했다. 엄마는 여전히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대은이를 보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대은아, 또 나왔어? 이러면 정말 큰일 나. 엄마 제발 들어봐요. 대은이가 간절히 말했다. 아까 그 아저씨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3명이었어요. 오후 3시에 무슨 장치가 터진다고 했어요. 뭐라고?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후 3시 회의에서 강민 회장님이 의자에 앉으면 뭔가 터진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이에요. 소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상상력이 풍부한 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리는 없었다. 게다가 오후 3시에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대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대은아,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소미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었다. 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믿어줘요. 나쁜 사람들이 강민 회장님을 다치게 하려고 해요. 소미는 딸을 끌어안았다.
대운이가 이토록 진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도 어제 들은 이상한 대화가 떠올랐다. 그리고 강민 회장님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강민 회장은 소미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특별 보너스를 주며 도와주었던 분이었다. 그분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래, 엄마가 경비실에 가서 얘기해볼게. 소미가 결심한 듯 말했다. 대운이의 표정이 환해졌다. 드디어 엄마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었다. 하지만 곧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근데 엄마, 아까 본 아저씨들이 경비원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소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하타워의 경비 시스템은 매우 철저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경비원들이 몇 명 들어온 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이 낯설었다. 알았어. 일단 경비실 말고 강민 회장님 비서에게 직접 말해볼까? 소미가 말했다. 일단 창고로 돌아가자.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대운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강민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불과 2시간도 남지 않았다. 소미는 대운이의 손을 꼭 잡고 경비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소미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상상에 불과할까? 하지만 강민 회장을 생각하니 그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 강민 회장은 그녀의 가족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다. 경비실에 가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소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대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 순간 그녀의 작은 심장은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대운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는 경비원은 그녀가 아까 복도에서 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가 완벽한 서울 말투로 물었다. 대운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지만 소미는 알아채지 못했다. 저기, 제 딸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들었다고 해서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 회장님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자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그는 대운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꼬마 아가씨? 대운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위험한 남자들 중 하나라는 것을 직감했다.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리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별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대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지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하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입니다. 강민 회장님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전혀요. 오히려 경계심이 강한 게 좋은 일이죠. 남자가 말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소미와 대운이가 경비실을 나오자마자 대운이는 엄마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까 북한 말투 쓰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소미는 인상을 찌푸리며 딸을 쳐다보았다. 대운아, 이제 그만하자. 저분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 하지만 엄마, 대운이가 애원했다. 이제 그만. 소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이런 장난은 엄마 직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금 당장 창고로 돌아가자. 대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엄마도.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저 남자는 위험했고 강민 회장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다.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대운이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1시 30분. 이제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급격히 돌아갔다. 내가 직접 강민 회장님께 경고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7살 아이가 40층짜리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회장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창고에 도착하자 소미는 대운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대운아, 이제 여기 있어. 절대 나가지 마.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소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대운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이 엄마의 가방에 꽂혔다. 소미는 서둘러 나가느라 가방을 창고에 두고 간 것이었다. 가방 안에는 소미의 휴대전화가 있었다. 대운이는 평소에 엄마 전화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였다.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대운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박 할머니가 가끔 함께 놀 때 알려주셨던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거야. 결심한 대운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작은 영웅이었다. 엄마의 휴대전화를 손에 든 대운이는 녹음 앱을 찾아 열었다. 화면 속 빨간색 녹음 버튼이 그녀를 유혹했다. 박 할머니가 기자 놀이를 할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앱이었다. 대운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창고 밖으로 나섰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대운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운이는 아까 그 남자들이 서 있던 위치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천하타워 35층의 넓은 공간은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밝았지만 대운이의 마음은 어두웠다. 어린 가슴에 두려움이 가득했으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다. 복도 끝에 있는 대형 화분 뒤에 몸을 숨긴 대운이는 약 30분 동안 기다렸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기다림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땀으로 미끄러웠다. 시간이 지나자 다리도 아프고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오지 않는 걸까?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운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아까 본 3명의 남자들이 이번에는 2명이 더 합류하여 5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운이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려 거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분 뒤에서 휴대전화를 남자들 쪽으로 향하게 했다. 회장이 죽으면 바로 시스템에 침투해 모든 군사 프로젝트를 빼내는 거야. 북한 정부에서는 이 정보에 큰 돈을 지불할 거야. 한 남자가 말했다. 대운이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스파이였다. 북한에서 온 스파이들이 한국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훔치려 한다는 사실에 대운이의 어린 마음은 충격을 받았다. 목격자는 없어야 해. 또 다른 남자가 북한 억양이 강한 말투로 말했다. 폭발은 전기 시스템 사고로 위장할 거야. 대운이는 손으로 입을 막아 숨소리를 죽였다. 폭발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그들은 정말로 강민 회장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시 정각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모두 위치에 있어야 한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시했다. 대운이는 거의 5분 동안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이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지자 대운이는 녹음을 멈추고 창고로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마라톤을 달린 것처럼 뛰고 있었다. 창고 문을 닫고 대운이는 녹음된 내용을 재생해 보았다. 소리가 작았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히 들렸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 엄마는 이미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경비원들은 바로 그 스파이들이었다. 대운이는 깊이 생각했다. 강민 회장님한테 직접 가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40층에 있는 회장실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다. 게다가 경비원들이 사방에 있어서 쉽게 들키게 될 것이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10분이었다. 이제 50분밖에 남지 않았다. 대운이의 어린 마음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빠르게 천하타워에서 만난 적 있는 모든 사람을 떠올렸다. 엄마가 종종 얘기했던 강민 회장님의 비서 김 여사가 생각났다. 그래, 김 비서님. 대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가 말하길 김 비서님은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녀라면 어쩌면 대운이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결심한 대운이는 휴대전화를 단단히 쥐고 창고 문을 열었다. 이제 그녀는 40층 비서실을 향해 가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운이는 그 순간 자신의 어깨에 놓인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그녀의 작은 손에 달려 있었다. 대운이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이제 40층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보안카드가 없으면 40층에 멈추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청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정차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운이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디지털 표시기에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연습했다.
김 비서님, 제발 들어주세요. 강민 회장님이 위험해요. 마침내 40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운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마주했다. 35층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한국화가 걸려 있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경이 펼쳐졌다.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대운이는 이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했을 것이다. 긴장된 발걸음으로 대운이는 복도를 걸었다. 원목으로 된 큰 문 앞에 강민테크 회장실이라고 적힌 명패가 보였다. 그 옆에는 비서실이 있었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대운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비서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운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누구지? 길을 잃었니? 안녕하세요, 김 비서님. 대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넌 누구니? 저는 소미 이모의 딸 대운이에요. 이모가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대운이가 설명했다. 김 비서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소미 씨, 딸이구나. 많이 닮았네. 여기는 어쩐 일이니? 강민 회장님을 뵈어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대운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비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준비로 매우 바쁘셔.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회의에 관한 거예요. 대운이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다. 회장님이 위험해요. 김 비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위험하다고? 무슨 말이니? 대운이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북한 말투 쓰는 아저씨들이 회의실에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녹음했어요. 김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대운이를 바라보았다. 7살 아이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에 담긴 진지함과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였다. 녹음한 걸 들어볼 수 있을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운이는 재빨리 휴대전화 화면을 조작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리가 작았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했다. 북한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과 폭발, 그리고 강민 회장에 대한 암살 계획을 언급했다.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들은 거니? 35층 복도에서요. 아저씨들이 경비원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 말투를 썼어요. 대운이가 설명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 나타났다. 단정한 양복에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경 씨, 회의 참석자 명단 확인됐습니까? 강민 회장이 물었다. 김 비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민 회장은 그제야 대운이를 발견했다. 이 꼬마 숙녀는 누구지요? 소미 씨 딸입니다. 회장님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강민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운이에게 다가왔다. 무릎을 굽혀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니? 대운이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나쁜 사람들이 오후 3시 회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려고 해요. 폭발물이란 단어에 강민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폭발물이라고.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지? 대운이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녹음한 증거를 설명했다. 강민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다. 이 아이 말이 사실일까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민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녹음에서 분명히 북한 억양이 들리는군요. 그리고 회의 시간도 정확히 알고 있고 회의를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비서가 제안했다. 강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회의는 50억 원 규모의 국방부 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입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대운이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강민 회장의 소매를 당겼다. 하지만 회장님,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50억도 소용없어요.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대운이의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앞에 그는 자신의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느꼈다.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거짓말처럼 보이기엔 너무도 진지했다. 그는 대운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대운이, 내 말을 믿어줄게. 내가 이 일을 조사해볼게. 강민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운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드디어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믿어준 것이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았다. 7살 대운이는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고마워요, 회장님. 대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운아, 이제 내 엄마가 있는 창고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해. 꼭 조심하세요. 대운이가 간절히 말했다. 그 아저씨들은 정말 나빠요. 강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대운이가 비서실을 나가자 강민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미경 씨, 국정원 박 과장에게 즉시 연락해 주세요. 대운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에 대해 알려주고 긴급 상황이라고 전해주세요. 김 비서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강민테크는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강민 회장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국정원과의 직통 연락망이 있었다. 강민 회장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는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선두주자였다. 북한 스파이들이 그의 암살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업 스파이가 아닌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였다. 어린아이가 국가 안보를 지키다니 강민 회장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20분, 이제 40분 남았다.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 했다. 미경 씨, 나는 보안실로 가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 회장이 말했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의 중앙 보안실로 향했다. 보안실에는 20년 동안 강민테크에서 일해온 초회 팀장이 있었다. 강민 회장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초회 팀장, 최근 며칠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경비원들에 관해서요. 강민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즉시 행동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보안 문제예요. 일단 영상부터 봅시다. 두 사람은 지난 3일간의 CCTV 영상을 빠르게 검토했다. 강민 회장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35층 복도에서 3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운이가 말한 바로 그 장소였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강민 회장이 물었다. 최 팀장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인사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외부 용역 경비원들입니다. 경비업체에서 파견했다고 되어 있네요. 강민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승인한 적 없는데. 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대운이의 말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분명 외부인이었고 정규 경비원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최 팀장, 저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회의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회 팀장은 즉시 전화를 들어 긴급 지시를 내렸다. 강민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대운이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5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 회장과 최 팀장은 CCTV 화면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최 팀장이 마우스를 조작하여 화면을 확대했다. 의심스러운 경비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사람들, 문서상으로는 한강 시큐리티에서 파견됐다고 합니다. 최 팀장이 말했다. 강민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한강 시큐리티? 우리 계약된 경비업체는 태극 보안인데. 최 팀장은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계약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다. 이상합니다. 갑자기 계약업체가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결제 서명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강민 회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제 대운이의 주장이 확실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조직적인 침투였다. 최 팀장 35층 회의실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세요. 의심받지 않게.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팀 중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2명의 팀원을 불렀다. 그들은 경비원 복장이 아닌 정비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35층으로 향했다. 강민 회장은 국정원의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 나 강민입니다. 천하타워에 북한 스파이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침투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에서 저를 목표로 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정확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대운이라는 7살 아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도 발견했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증언이라. 내 직감이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강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특수팀을 보내겠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의심받지 않도록 하세요. 전화를 끄는 강민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자신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그를 구한 것은 고위 임원도 보안 전문가도 아닌 7살 아이였다. 잠시 후 최 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회장님, 회의실 테이블 밑에서 폭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장치입니다. 회장님 자리 아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민 회장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건드리지 마세요. 국정원 특수팀이 곧 도착합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해보니 의심스러운 경비원들이 여러 차례 서버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군사 프로젝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계획적인 공작이었다. 최 팀장 즉시 모든 서버를 격리 모드로 전환하세요. 외부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고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네, 회장님. 강민 회장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45분.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미경 씨,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가 30분 지연된다고 알려주세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네, 회장님.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의 생각은 대운이에게 향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안전할까? 스파이들이 그들을 발견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 미경 씨, 청소 담당 소미 씨와 그녀의 딸 대운이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주세요. 조용히요. 강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국정원 요원들이 빨리 도착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대운이 그 작은 영웅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김 비서가 대운이와 소미를 데리고 강민 회장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소미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대운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회장님?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 회장은 소미에게 의자를 권했다. 소미 씨, 딸 대운이가 오늘 우리 회사를 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 안보까지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소미의 눈이 커졌다. 대운이가요? 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운이가 들은 대화가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스파이들이 우리 회사에 침투했어요. 그들은 저를 제거하고 군사 기밀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대운이를 바라보았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대운아, 엄마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미안해. 대운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새엄마. 저도 처음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강민 회장의 전화가 울렸다. 최 팀장이었다. 회장님,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문 경비실의 CCTV를 확인해보니 오늘 아침 정규 경비원들이 교대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경비원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된 후 그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민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 전체를 수색하세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최근 2주간 군사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 외부 IP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공작입니다. 강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정원 팀은 어디쯤 왔나요?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 비즈니스 방문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 회장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회사를 일구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소미 씨, 대운이는 박 할머니에게서 북한 말투를 배웠다고 했지요. 강민 회장이 물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윗집에 사시는 박 할머니께서 실향민 2세이십니다. 대운이를 많이 귀여워하셔서 종종 북한 말투와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강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덕분에 대운이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군요.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그때 최 팀장으로부터 또 다른 긴급 전화가 왔다. 회장님, 지하 3층 창고에서 저희 경비원 3명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기절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장 부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 부장이라고? 우리 보안 총괄 책임자 말인가요? 강민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베테이무 장 부장이 이 모든 일의 내부 협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북한 연락책과의 통신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강민 회장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장 부장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측근이었다. 그가 내부 배신자라니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덮쳤다. 장 부장을 즉시 구금하고 국정원에 인계하세요. 전화를 끄는 강민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배신이었다. 게다가 장 부장은 모든 보안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알고 있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 내부인이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저희도 위험한가요? 강민 회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가 위험합니다. 특히 대운이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강민 회장은 사무실 벽에 있는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상용 통신 장비와 작은 금고가 있었다.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이 사무실은 방탄 유리와 특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군 장교 출신인 그는 무기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다. 강민 회장의 이매는 식은땀이 맺혔다. 오후 3시 정각 천하타워 로비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평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긴장된 움직임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국정원 대테러팀 요원들이었다. 팀을 이끄는 박 과장은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성으로 15년간 국정원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다.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절대 의심받지 않도록 박 과장이 이어폰을 통해 지시했다. 요원들은 각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전체에 퍼져나갔다. 일부는 IT 컨설턴트로, 일부는 유지보수 기술자로, 또 다른 일부는 회의 참석자로 위장했다. 그들은 천하타워의 35층과 40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됐다. 한편 강민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대운이와 소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민 회장은 창가에서 국정원 요원들의 도착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금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강민 회장이 전화기로 보고를 받으며 말했다. 소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운이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소미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대운이가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는 대운이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린 소녀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결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대운아,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강민 회장이 말했다. 대운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도 용감하세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지혜였다. 그때 김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국정원 요원들이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회의실에서 폭발 장치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행이군요. 강민 회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경비원들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민 회장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모든 출구는 봉쇄했을 텐데. 국정원 박 과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회장님,
북한 공작원들이 서버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폭발 계획이 실패하자 직접 서버에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버실에 추가 요원을 배치하세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장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비상 탈출로를 알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대 없는 통로라고 합니다. 강민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천하타워 건설 당시 그는 개인적인 비상 탈출로를 만들어 두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장 부장이 그 정보도 유출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 통로는 지하 2층 주차장 끝에 있습니다. 즉시 봉쇄하세요. 박 과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다. 요원들이 비상 탈출로로 향했다. 강민 회장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도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천하타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운이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강민 회장 옆에 섰다. 회장님, 저 아저씨들 잡을 수 있을까요?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 대운아. 우리나라에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단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을 꼭 잡을 거야.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다. 무슨 일이죠? 소미가 놀라서 외쳤다. 강민 회장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북한 공작원들이 탈출로에서 소형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압했습니다.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강민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다행입니다. 인명피해는요? 다행히 없습니다. 우리 요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 회장은 대운이와 소미를 바라보았다. 모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오후 3시 10분, 국정원 요원들이 북한 공작원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강민 회장은 박 과장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소미와 대운이는 김 비서의 보호 아래 안전한 회장실에 남아 있었다. 지하 2층에 도착한 강민 회장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5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국정원 요원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 중에는 대운이가 경비실에서 봤던 그 남자도 있었다. 비상 탈출로 입구는 작은 폭발로 일부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건물 구조에는 영향이 없었다. 회장님,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보고했다. 공작원 5명과 내부 협력자장 부장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폭발 장치도 안전하게 제거했고 서버 해킹 시도도 차단했습니다. 강민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될 뻔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말 특별합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7살 아이의 제보로 국가적 위기를 막다니 보고서를 쓰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민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눈이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나 봅니다. 그들은 40층으로 돌아가는 길에 35층에 들렀다. 회의실에서는 국정원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 장치를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었다. 강민 회장은 자신이 앉을 예정이었던 의자를 바라보며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대운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40층에 도착하자 대운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회장님, 나쁜 아저씨들 다 잡았어요? 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대운아, 내 덕분에 모두 잡았단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소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대운이를 꼭 껴안았다. 대운아, 엄마가 네 말을 믿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네가 아니었으면.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대운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박 과장이 대운이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굽혀 대운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대운아, 네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구나. 대운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제가 들은 걸 말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박 과장이 말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용기 있게 말한 덕분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 강민 회장은 책상에서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다. 대운아,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어른들도 본받아야 할 정도였어.
그는 메모지를 대운이에게 건넸다. 그것은 장학금 약속이었다.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학업을 대학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회장님, 소미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소미 씨, 당신 딸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이것은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대운이는 메모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과장이 강민 회장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운이를 바라보았다. 대운이의 안전을 위해 그녀의 역할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대운이와 소미 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며칠간 천하타워 폭발물 발견 사건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대운이의 역할은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에는 내부 보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폭발물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나갔다. 그러나 강민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대운이와 소미를 위한 더 나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대운이의 교육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그는 평생 대운이를 자신의 작은 수호천사로 여기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강민 회장은 회사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더 중요하게는 모든 직원들에게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대운이에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 심어진 용기와 정의의 씨앗은 이후 그녀의 인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천하타워 사건 이후 다음 날 강민 회장은 특별한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 비록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대운이의 용기와 기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었다. 30층 회의실에는 국정원의 박 과장과 몇몇 고위 임원들만이 참석했다. 비밀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특별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민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대운이는 불과 7살의 나이에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위험을 감지했고 그 용기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대운이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박 과장이 앞으로 나와 작은 상장을 대운이에게 건넸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표창장이라고 적힌 그 상장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비밀 표창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대운이, 네가 보여준 통찰력과 용기는 어른들도 본받아야 할 정도였어. 박 과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그 총명함을 잘 키워나가길 바란다. 대운이는 수줍게 상장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관심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한 감정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 회장은 소미와 대운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소미 씨, 대운이의 교육을 위해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할 것이며 대운이가 원한다면 유학도 지원하겠습니다. 소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장 큰 걱정은 항상 교육비였다. 그렇게까지는. 소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강민 회장은 단호했다. 소미 씨, 이것은 제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작은 보답입니다. 대운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 재능이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운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그녀의 미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느꼈다. 회장님, 저는 크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가 순수하게 말했다. 강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대운아, 넌 이미 많은 사람을 도왔단다. 그날 이후 대운이와 소미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강민 회장의 도움으로 그들은 연희동의 작은 빌라에서 방배동의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운이는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전학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지적 호기심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대운이는 언어와 논리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다. 박 할머니에게서 배운 북한 방언을 시작으로 그녀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차례로 배워갔다. 언어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이 되었다. 강민 회장은 약속대로 대운이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운이와 식사를 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대운이가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대운아, 세상에는 아직 많은 위험이 있단다. 하지만 내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지.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15년이 지난 후 대운이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졸업식에 강민 회장이 참석했을 때 그는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대운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강민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대운이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대운아. 이것은 모두 내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지. 졸업식 후 대운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천하타워에서 깨달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문 앞으로 인도했다. 세월이 흘러 대운이는 22살이 되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여러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국가정보원 NES에 입사 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대운아, 정말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소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곳은 위험한 일도 많을 텐데 대운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는 제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15해 전 그날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던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소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딸이 더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길 바랐지만 대운이의 결연한 의지를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국정원 입사 시험은 극도로 어려웠다. 필기시험, 체력 테스트, 심리평가, 그리고 여러 단계의 면접까지. 하지만 대운이는 모든 단계를 탁월하게 통과했다. 특히 언어 능력 테스트에서 그녀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 북한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능통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면접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국정원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저도 그 일에 기여하고 싶어졌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혹시 천하타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대운이는 놀랐다.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끝난 후 그녀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박 과장이 앉아 있었다. 대운 씨,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운이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다. 박 과장님, 물론 기억합니다. 이제는 박 국장이 되었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운 씨가 국정원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면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7살 소녀가 보여준 통찰력은 잊을 수 없거든요. 대운이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운 씨의 역량과 경력을 보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 다중언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보여주신 통찰력, 국정원은 대운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대운이는 국정원 신입 요원으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대북정보분석팀에 배치되어 북한 정보 분석과 스파이 활동 감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북한 방언 지식과 러시아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다. 첫 출근 날 대운이는 강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제가 드디어 국정원에 입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대운아. 너의 능력이라면 분명 국가에 큰 기여를 할 거야.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다, 대운아. 이것은 모두 내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했을 뿐이지. 대운이의 국정원 경력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타고난 통찰력과 다중 언어 능력, 그리고 철저한 분석력은 그녀를 최고의 분석관으로 만들었다. 신입 요원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승진했고 몇 년 안에 팀장이 되었다. 그녀가 이끈 작전들은 항상 성공적이었다.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여러 차례 적발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밀을 보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34세가 되었을 때 대운이는 국정원 대북정보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국정원 역사상 가장 젊은 고위 간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빠른 승진에 놀랐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대운이는 타고난 통찰력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부국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긴급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청와대에서요. 대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청와대에서의 긴급 회의라 분명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운이는 방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김 부국장, 국방부 장관이 말을 꺼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징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이었습니다. 대운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국정원장이 말을 이었다. 김 부국장이 이끄는 팀이 최근 3년간 북한의 주요 해킹 시도를 모두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대운이는 조용히 앉아 대화를 경청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 김대운 부국장, 국방부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 국정원장님께서 다음 달에 퇴임하십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다음 국정원장으로 당신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운이의 눈이 커졌다.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불과 34세였다. 저를요?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분석력과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운이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청난 책임감을 수반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대운이는 강민 회장을 찾아갔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강민 회장은 여전히 강민테크의 명예회장으로 회사와 관련된 일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대운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아오는 멘토였다. 국정원장이라. 강민 회장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운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회장님. 대운이가 말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강민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엇이 고민이니? 제 나이가 너무 어려요. 많은 선배들이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임감이 두렵습니다. 강민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대운아,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7살짜리 어린 소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을 감지했지. 그때도 너는 내 나이에 비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어.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사람의 능력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아. 강민 회장이 계속했다. 중요한 것은 통찰력, 판단력,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 의지지.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대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 그날 제가 처음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제가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래, 때로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지. 강민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대운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만약 국정원장이 된다면 저는 그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그 자리에 적합한 이유야.
강민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대운이는 청와대로 향했다. 그녀는 국정원장 제안을 수락할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 목표를 이루는 기회이기도 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북한산과 남산타워,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녀가 사랑하는 이 도시와 나라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한 달 후 대운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젊은 나이에 주목했지만 정작 그녀는 이제 막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정원장 임명식 당일 서울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다. 청와대 영빈관은 정부 고위 인사들과 각계 주요 인물들로 가득 찼다. 대운이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앞줄에는 그녀의 어머니 소미와 강민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소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싱글 마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키운 딸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대통령이 대운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그녀는 연단에 섰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젊은 국정원장의 첫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운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34세 여성이 국정원장이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7살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대운이는 잠시 강민 회장을 바라보았고 그가 미소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보았다. 27년 전 저는 어머니를 따라 천하타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북한 공작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들이 강민테크의 회장님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천하타워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폭발물 위협으로만 알고 있었다. 어린 소녀의 역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당시 제가 들은 내용을 어른들에게 전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운이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한 사람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강민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진지하게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북한 공작원들의 테러 계획을 막을 수 있었고 중요한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운이는 강민 회장을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인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대운이의 진실된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을 받은 듯했다. 제가 오늘 국정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소수 전문가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7살 아이부터 87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이 나라를 지키는 눈과 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운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경청하라는 원칙을 강조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민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소미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이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운이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제 인생의 멘토이자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강민 회장님, 그리고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모든 어려움을 견디신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대운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명확한 비전은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움직인 듯했다. 임명식이 끝난 후 강민 회장이 대운이에게 다가왔다.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 대운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절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오히려 네가 자랑스러워. 소미도 다가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내 딸이 국정원장이라니 꿈만 같구나. 대운이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천하타워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소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구나. 그날 밤 대운이는 일기장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절대 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7살 소녀의 작은 발견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운이가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제 49세가 된 그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국정원은 북한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수십 차례 적발했고 사이버 테러와 해외 정보기관의 침투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특히 그녀가 구축한 시민정보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대운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였다. 27년 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 표창장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항상 자신의 시작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대운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감시자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이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김 원장님, 한 기자가 질문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책임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운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7살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관찰력은 때로 가장 정확할 수 있죠. 청소년 감시자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의 학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몇몇 학생들의 관찰 덕분에 실제로 몇 건의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대운이의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원장님, 소원초등학교 2학년 이수지 학생이 뵙기를 원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대운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주세요. 8살 소녀 수지가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안녕 수지야. 대운이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무슨 일로 왔니? 수지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다. 원장님, 제 학교 근처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자꾸 와요. 그들이 우리 학교 담장 너머 군부대를 사진 찍는 걸 봤어요. 대운이는 주에 깊게 들었다. 소원초등학교 옆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중요한 통신 기지가 있었다. 어떤 아저씨들이었니? 대운이가 물었다. 외국인 같았어요. 중국어를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중국분이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대운이는 수지의 관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관련 팀에 조사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수지의 신고 덕분에 국정원은 중국 스파이 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군통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운이는 수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다. 수지야, 네 덕분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지가 순수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대운이는 92세가 된 강민 회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운이는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하여 국가 안보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했다.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대운이가 수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강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42년 후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구나. 어린아이의 관찰력이 나라를 구하다니. 마치 제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대운이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보호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강민 회장은 대운이의 손을 잡았다. 대운아, 넌 네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그 이상을 해냈어. 대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그날 미친 소리를 하는 어린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대운아. 네가 용기를 내어 위험을 알려주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강민 회장이 말했다. 대운이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아름다웠다.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 회장은 미소 지었다. 내온 그 교훈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구나. 그날 밤 대운이는 일기장에 깊은 생각을 적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다. 7살 때의 작은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다. 아마도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일 것이다. 대운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도시와 나라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7살 소녀의 용기가 시작한 여정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수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어린 영웅들을 통해 대운이의 유산은 살아 숨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